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저는 한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데 방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표준이고 우리가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예, 정말 이거는 공감이 가는 말이었고 네. 역시 대부분 연설에서 경제 얘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예상대로 뭐 네. 경제에 대한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방안들 등등 언급이 많았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특별 연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네. 그 속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줌으로써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갖게 된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를 짚어준 거는 이제 저는 중요했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키워드를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평가 속에서 키워드를 저는 연대와 협력으로 저는 읽어냈고요. 연대와 협력. 예. 예, 이게 이제 K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었거든요. 예. 예, 연대와 협력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경제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확장시키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려면요. 예. 그래서 이제 연대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이제 끄집어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국판 뉴딜을 결합시켜 가지고 좀 이제 경제도 어쨌든 간에 선도형 경제로 가겠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K 경제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제 저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읽어봤고요. 예. 그런데 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실무 부서들이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인데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부분이 실무 경제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범위에서 좀 못 벗어난 부분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어제 이 연설문 직접 들으면서 이런 의심을 좀 가졌어요. 혹시 최백은 교수님이 연설문 써주신 건 아닌지, 아니면 그 연설 비서관이 최백은 교수님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쓴 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네. 평소에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런 방향이, 네. 경제 방향이. 예, 이런 생각을 아마 했는데. 최백은 TV를 좀 보지 않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네. 최백은 TV를 좀 참조를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 정도였는데 예. 이제 구체적인 지금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금 이 한국판 뉴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교수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좀 실으셨네요. 보니까 예, 한국판 뉴딜은 혁신성장 재포장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관료들이 기업 중심적 사고에 매몰돼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기재부든 청와대 경제팀이든 대통령 눈 가리면서 옛날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던데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디지털 생태계 혹은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경제, 이게 사실 그 이전에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사실 김동연 부총리 때 얘기했던 게 플랫폼 경제 활성화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주로 얘기했던 것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였었어요. 예. 좀 이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이 더 강하게 찍혔다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뭐 비대면 이런 이제 용어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강조한 것인데, 예.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 과거의 역대 정부도 계속해서 어떤 간에 소위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을 하려고 쭉 해왔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못 낸 이유가요. 예.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미래성장 동력의 육성이라는 것은 그 디지털 관련 분야의 소위 그 이 3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기존의 제조업 생태계하고는 전혀 다른 산업 생태계인데 예.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제조업 생태계라는 그 틀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특정 산업을 더 육성을 하겠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좀 낮은 인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구글부터 비롯해가지고 소위 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나오는 이유가 예.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그러니까는 전기차 그러니까는 그 스타트업 이제 카누하고 이제 협력을 했다는데 네. 카누가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보드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거든요. 예. 근데 왜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이 그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왜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찰이 좀 있어야지만이 네. 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해양 생태계라면은 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이런 환경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환경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제조업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농업사에 살았던 사람이 20세기에 그러니까 산업사회 속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플랫폼 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생태계는 제조업 생태계고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예. 그럼 전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사람이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적응을 할 수 없듯이요. 그렇죠. 예. 주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인프라 부분만 그 환경 부분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 10대 산업 육성, 이명박 정부 때 17개 산업 육성, 18개 그다음에 이 뭐 19개 박근혜 정부 때 19개로 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산업을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렇게 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걸 그치다 보니까 그것도 불필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예. 거기서 머무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데이터 경제에 기초한 어떤 하나의 그 사업 모델이라든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사업 모델들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주차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올 수가 있느냐? 네. 이걸 되물어 보면 대충 이 정책이 잘 만들어진 건지 안 만들어진 건지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변화된 이런 경제 생태계를 못 따라간다. 지금 기재부든 뭐 청와대 경제TV든 이 관료들이 이 대통령의 생각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이번에 거기에 한국판 그 디지털 뉴딜의 핵심 3대 이 목표 중에요. 예. 데이터 수집, 축적, 활용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예. 근데 데이터 수집을 결국 뭐냐면 공공기관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데이터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요? 플랫폼 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 데이터까지도 과거 그리고 개발 독재 시절에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이렇게 했듯이 이걸 지금 공공기관들이 지금 그러니까 공공이 그러니까 이것을 데이터를 만들고 일부 정치인은 그러니까 심지어 데이터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들의 어떤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 자연적으로 구글이 검색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확보해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도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생태계 구축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왜 정부가 그러니까 그 중심이 돼서 그걸 정부가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공공 데이터다 보니까는 예. 공공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국민들의 어떤 간에 정부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이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기업에서 하는 것보단 정부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는 플랫폼 경제로 표현하던 데이터 경제로 보던 간에 그것이 활성화되려면요. 예.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 경제를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첫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그 방식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예. 자꾸만 정부가 이제 공공 데이터니까 집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기업의 어떤 뭐 자생력을 더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벼운 것부터 첫 번째가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 얘기는 뭐 동의하시죠?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그렇죠. 좀 예. 이번에 더 그러니까 보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공공의료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 4개 중에 한 개 정도뿐이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못 갖추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예. 여전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로가 굉장히 지금 그렇죠. 이번에도 노출되고 있잖아요. 예, 그 예. 의료 인력들이에요. 예. 그래서 공공의료를 좀 강화하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적극 지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완전 성격이 좀 달라서 보건부와 복지부 좀 나눌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있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물론 점점 상관성이 중요하니까. 있는 것도 예. 있겠지만은 예.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서 중에서 그 힘이 약한 부서예요. 아 그래요. 예, 대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 경제적인 취약계층들과 관련되어지는 부서들은 힘이 없어요.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좀 업무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는 좀 전문성이 전문적인 영역을 좀 이렇게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점점 앞으로는 이 보건 분야, 복지 분야가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맞습니다. 논의가 좀 고령화 될 것도 시대고 같고. 더군다나 그렇죠. 뭐냐면 이런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질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언급이 뭐냐면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 말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뭐 특수 고용직이라든지 프리랜서, 예술인 등등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 순차적으로 이런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지금 이제 한꺼번에 풀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이제 이걸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한국형 실업 구조하고 예. 이걸 결합시키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묶어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거 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랑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건 뭐 어떻게 다른 건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은 고용관계에 기초해가지고 네. 사회보장 제도를 설계를 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용주하고 피고용주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어떤 노동의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가들 서구 사회에서는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공업화 역사가 짧고 공업화를 굉장히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는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는 국민들 중에서 이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는 노동력들이 꽤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한 그 가입자가 50%도 안 되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존재예요. 대규모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거기다가 뭐냐면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흔히 플랫폼 노동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앱 기반의 그러니까 그래서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예. 이 고용주가 없는 건 불명확한 거예요. 고용주가 없는 거 일종이에요. 자기가 사장이고 개인 사업자죠, 그러니까. 예, 이런 그렇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도 제도적으로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영세한 소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또 가입을 꺼리고 있고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보험료 그렇죠. 내기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한 50%가 그러니까 넘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각지대인데 예. 고용보험제도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밀려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제도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건데요. 예.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노동정들이
고용 피고용 관계에 이게 결합돼 있다 보니까는 예. 적어도 21세기 이전까지는요. 예. 이게 제대로 기능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예. 우리는 공업 산업화에 대한 역사가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고용 피고용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그 부담료를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절반은 기업주가 내고 있는데 예. 자영업자는 자기가 다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제 그런 형평성 때문에 또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 다 꺼리죠. 99%가 지금 가입 안 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용주가 얼마내고 이런 방식이 더 이상 그러니까 적용이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50%가 넘게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이 현실을 고려한다면은 예. 지금 그러니까 이 급여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 기초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상급식 같은 게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그죠. 거죠. 예. 공공부조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하는 방식이죠. 예. 우리 각 개인이 뭐 보험료 뭐 돈 내는 게 없이 그렇죠. 세금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게 이제 부조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예.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이걸 해주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요. 아하. 고용보험도. 예,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보험료만 가지고 하게 되면 예.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그러니까는 고용주가 일부 내고 그다음에 이 피고용주가 일부 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반반씩. 예. 그러니까 자기 이 보장 부분이 있는 거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고용 피고용 관계에 이제 그러니까 포섭되지 않는 상당히 많은 경제 취약계층들이 있다 보니까는 예. 이거를 결국은 그러니까 다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공부조 형태로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고용보험제도 틀 속에서 해결하다 보니까요. 예. 하다 보니까는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 재원을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네?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뭐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속에서 다 이제 또 포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구하냐면은 이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라는 것도 이제 가는데, 소위 이게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것은 뭐냐면 실업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는 생계비하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취업할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취업 지원 프로그램하고 취업에 대한 그러니까 취업할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 생계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실업부조라는 것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나가는 거나, 네? 그 사각지대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보완을 하는 거나, 예. 그러니까 고용보험제도를 이제 사각지대를 좀 이제 이 기금을 마련해서 하나, 다 결국은 정부가 돈 내야 될 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거면은 그냥 이것을 예. 전국민 보험제도로 그러니까 이 소득과 세금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예. 전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일자리를 그러니까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동안에 그러니까는 그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전 국민 저는 고용보험제도로 이걸 흡수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건 찬성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뭐 특수고용제, 프리랜서, 예술인 등등 자영업자 등등은 이 보험료를 본인이 100%다 내야 되니까 예.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데 예. 그리고 부담도 큰 거죠. 그렇죠. 정규직 같은 경우는 반반씩 회사가 반 내고 예. 내가 반 내니까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반 정도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